인생의 공식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공자의 덕, 이런 게 다 인생의 공식 아니냐고. 사랑으로, 자비로, 덕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그분들 공식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공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야.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미리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8인의 북튜버가 뽑은 올해의 책 탑 8입니다. 네, 곧 인터뷰집이 발간될 북튜버 8명이 모여서 올해의 책을 뽑기로 이벤트를 열어보자 한 것인데요. 우리들의 총 구독자 수가 무려 1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휴, 어마어마하지요? 참여한 북튜버들을 말씀드리자면 책한민국님, 소리내어 읽다님, 책주남TV님, 써니즈님, 시안책방님, 책읽는 다락방 제이님, 지유의 별밤 라디오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래 설명 페이지에 이분들의 링크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요. 다음 순위 발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의 링크를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을 찾아보는 재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채널의 취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이 책들은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살게 한 감동과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이 이벤트가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추억과 또 멋진 책의 발견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써니즈님으로 시작된 이 이벤트는요, 매일매일 그 순위가 하나씩 높아져 가면서 어딘가에서 영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파도 타기 해가면서 댓글로 응원 메시지 열심히 남겨드려봐요. 우리 나무님들 그거 완전 잘하잖아요. 다정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자작나무 채널에서 뽑은 올해의 책은요, 바로 양순자 할머니의 어른 공부입니다. 30년간 사형수를 보내면서 얻은 삶의 가치를 적어주셨던, 사실 이 책은 2012년에 발간되었다가 절판이 됐던 책인데요. 2022년에 재출간돼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듣고 있는 어른 공부를 올해의 책으로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저자의 서글서글한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스러움이 참 좋았습니다. 더러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때는 왠지 팔짱을 끼면서 할머니 나 혼내지 마 그러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 왠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꼭 다시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더 큰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 공부는 저렇게 녹음이 되어서 영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럼 오늘은 뭘 들려드릴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할머니의 첫 번째 책인 인생 9단 가져왔습니다. 우와, 이 책 찾아내기 진짜 힘들었어요. 수년 전에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찾아와서 읽게 된 게 저에게는 첫 인연이었는데, 읽던 책이 너무 많아서 이사 올 때 모두 어딘가로 다 기증을 해버려서 제 책은 없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제 2005년도 책이기 때문에 절판되어서 찾을 수 없었고, 결국은 동네 도서관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의 이 낭독을 시작으로 부디 많은 분들이 직접 읽기를 원하셔서 이 책 역시 재출간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인생의 공식은 연장이나 조리기구 같은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와 만나게 돼. 먹고 사는 문제, 가족, 친구 같은 인간관계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두룩하지.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매일 새로운 짐들이 어깨에 올려지는데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쌓이게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인생살이의 걸음걸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는 게 왜 이러냐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다 쌓이는 짐 때문에 그렇거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가벼운 걸음으로 살려면 바로바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어깨에 놓이는 짐들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도 원리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부부, 친구,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같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른 문제도 아닌 거라. 그러면 인간관계의 원리만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물론 100%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전처럼 무겁지는 않단 말이지. 이러한 원리들을 나는 인생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생 구단은 이 공식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공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부처 하면 생각나는 게 자비잖아. 예수는 사랑이고 공자는 덕이지. 이게 자비로, 사랑으로, 덕으로 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걸 인생의 공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공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해도 좋고 법칙이라고 해도 좋아. 이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건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인생 구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마냥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괴롭게 살지 않는 사람, 마음은 평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 당신 인생이 평안해지는 게 중요하지 뭐라고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부처와 예수는 성인이니까 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정도 경지는 아니거든. 사실 그분들의 공식은 간단 명료해서 좋긴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써먹기엔 좀 어렵잖아. 그렇다고 그분들 말씀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우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보자. 그런 말이지. 그래야 더 높은 경지로 갈 수 있으니까. 나야 더러 좋은 일, 슬픈 일 겪어가면서 사는 사람살이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나는 성인은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만 말할 수 있어. 그렇다고 영 쓸모없거나 자질구레하지는 않을 거야.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말들, 나를 일어서게 만들었던 경험,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고 녹여서 하나하나 공식으로 만든 거니까. 물론 이 중에는 성현들의 말씀을 내가 먹기 좋게 응용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반대되는 것도 있어. 내 공식은 이를테면 연장통이나 조리기구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집안에 무슨 물건을 고쳐야 한다던가 손님치를 요리를 할 때 알맞은 도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잖아. 못을 뽑아야 하는데 망치밖에 없고 전골 요리를 해야 하는데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밖에 없다면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 못 하나 뽑으려다가 벽에 커다란 흠집을 낼 수도 있고 전골이 타버릴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제시하는 공식은 당신 팔짱 끼고 있어도 모두 다 해결해주는 마술 같은 게 아니야.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돼. 대신 공식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약속할 수 있어. 나한테 통한 공식이니까 당신한테도 통할 거란 말이지. 당신이나 나나 여린 마음으로 작은 행복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면 내 공식들을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저 늘 당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다고. 할머니가 손수 담은 식혜 한 사발 놓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웃기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이야.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 요새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당신은 어때? 먹고 살만해? 열의 아홉은 세상살이 참 팍팍하구나 그러고 있지. 봄이 와서 그런가 슬슬 경기가 풀린다고 하는데 풀린 경기가 돌고 돌아서 서민 집까지 가려면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거야. 하긴 그것도 왕창 풀려야 서민들까지 영향이 갈 테고 풀려도 서민들 살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잠깐 지난 세월 한번 돌아봐. 옛날에는 어땠어? 살기 괜찮았어? 평안했던 날보다는 슬프고 화나고 답답했던 날들이 훨씬 많을 거야. 그렇다고 좀 참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아니 이 할머니가 공식 가르쳐 달랬더니 살살 약이나 올리고 뭐 하자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 살기도 힘든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혈압 오르는 소리만 해대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위로를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위로라고 하면 나도 웬만한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 봐야 우선 먹기는 사탕같이 달아도 입맛만 버리니까 좋을 게 없잖아. 지금은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방 쏴주려고 하니까 너무 야속타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어땠어? 그때는 신나게 살고 있었어? 정말 살만 난다 이러고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 다쳐서 병원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지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계획했던 일을 못했다든지 지난 날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쯤에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앞에 페이지 제목을 한번 봐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고 써 있지. 왜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냐면 곤란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 언제 편할 날이 올까 하면서 한숨 쉬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나이 65살을 뒤돌아보니까 곤란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더라니까.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봐. 대답이 똑같이 나올 거야. 좋은 시절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울로 달아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절이 더 많았을 거라고.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봐. 뜬금없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 내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벌써 20년 전쯤 일인데 나는 그때 어디 가고 없었고 얘가 혼자서 문을 따고 들어왔어. 그 순간에 누가 같이 확 차고 들어온 거야. 미리 살살 뒤따라오다가 애 혼자서 문을 여니까 아, 집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따라 들어온 거겠지. 고등학생 나이쯤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른이라도 비명을 지르게 돼 있잖아. 그런데 얘가 어쨌냐 하면 오빠 누구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순간에 이 아이는 오빠가 돼버리는 거야. 평소 같으면 내가 왜 네 오빠냐 이렇게 대꾸가 나오는 게 맞는데 도둑질을 하러 왔으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 얼떨결에 오빠가 돼버린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을 못 찾고 좀 더듬거려 썼나 봐. 그러니까 딸애가 이번에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을 대면서 그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대답을 한 거야. 이쯤 되니까 나쁜 짓 하러 들어왔다가 졸지에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진행됐어. 근데 오빠, 우리 집에 왜 왔어? 어? 배가 고파서. 아, 그래? 그럼 부엌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오빠, 나는 지금 좀 무섭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방에 가 있을게.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 안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빵을 먹다가 후다닥 뛰어나갔대. 참 어수룩한 도둑도 다 있지. 4학년짜리 각본에 속아가지고 빵이나 먹다가 도망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어수룩한 도둑이었냐 하면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급하게 나가더라고 못 가지고 간 게 있더라고. 딸이한테 이야기하면서 신발장에 슬쩍 올려둔 모양인데 둘둘 말아놓은 걸 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칼이니 드라이브니 하는 흉기들이 들어있었던 거야.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었던 아이였단 말이지. 내가 오랜 세월 교화한다, 상담한다 하면서 교도소를 드나들다 보니까 도둑놈들이 무슨 마음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어. 이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건 당장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돈을 안 내놓거나 그럴 때 겁을 주려고 갖고 간다는 거야. 그놈들한테 이러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자기 호신용이라는 거지. 어때? 이 정도면 도둑 잘 맞았다고 할 만하지 않은가?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듣긴 해야겠는데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거야. 4학년짜리가 그 상황에 당황도 하지 않고 도둑을 오빠로 만들었으니 보통 아이가 아닐 거야. 이게 아니면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겠지. 안 됐지만 둘 다 땡이야. 노래자랑에서 한 소절도 제대로 못 불러보고 땡 소리 듣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내 딸이 명랑한 구석은 있어도 그 정도로 대단한 아이는 아니거든. 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냐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 내가 항상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절대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마라.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하고 다 갖고 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무섭다고 솔직히 말하고 네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딸의 입에서 불쑥 오빠라는 말이 나온 것도 내가 항상 짜장면 배달 온 아이라든지 뭐 고쳐주러 온 아이라든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오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연면을 갖고 대하라는 뜻이었지. 도둑도 그렇지만 사고도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 신문이고 뉴스를 보면 하루도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더라. 불이 나서 몇 집이 홀랑 타버렸다더라. 누가 사소한 시비 끝에 누구를 죽였다더라. 하루라도 이런 뉴스 없는 날이 있었어? 없었잖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남의 집의 일인 거라. 사고 난 사람이 계속 나고 죽은 사람이 계속 죽고 불탄 집이 계속 불타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이제 내가 왜 도둑 이야기를 했는지 확실히 알겠지.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들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야.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매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당신만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남들은 다 돈 내고 전철 타는데 혼자서만 공짜로 가려고 하는 신보랑 똑같다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럽더라도 아, 나한테도 왔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문 밖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얼른 안으로 들여와. 그리고 그 곤란에 잘 대처를 하란 말이지. 이게 되려면 평소에 언제나 나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아직 내 순서가 아닐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저럴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고 미리 작전을 세워두란 말이지. 재수 없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꾸 불평해 봐야 소용이 없어.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집에 왜 왔냐 노래를 불러봐야 그놈이 가기는커녕 저쪽으로 가려던 다른 곤란도 같이 불러온다 그 말이야. 사고 같은 곤란도 그렇고 병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단 말이지. 그런데 병균이란 놈한테 나 너 싫어 나가 하면 알았어 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게 되냐고. 아, 나도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얼른 인정을 하고 몸조리를 해야지. 벌써 몸에 들어온 병균에다 대고 왜 왔냐고 고함 지르고 술 먹어봐야 합병증만 생겨. 마음의 문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여는 게 아니야. 나한테 오는 곤란한테도 문을 열어놓아야 그 곤란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언제나 편한 세월이 올까? 이런 투정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그런 세월 따위는 없으니까. 불편한 세월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잘 달래면 그게 바로 편한 세월이 되는 거야.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고물고물 잘 놀아야 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고물고물 잘 논다라는 말을 해. 다른 지방에서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호남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에서 나온 거야. 의태어쯤 되는 말이지. 막 놔두는데도 애들이 혼자서 고물고물 잘 놀아. 특별하게 무슨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고리 잡고 놀고 상다리 만지면서 또 놀고 이런 애들을 보고 어른들이 하, 그거 참 고물고물 잘 노네 그러는 거야. 나도 어릴 때에는 고물고물 잘 놀았지. 내 이름이 달리 순자겠어. 순하게 놀았으니까 순자지. 내 사진 봤지? 어때? 아직도 순해 보여? 왜 고물고물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고물고물 잘 놀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 장난감을 줘도 먹을 거를 줘도 자꾸 보채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엄마도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보채는 애 스스로도 힘들거든. 하루 종일 칭얼거린다고 생각해봐.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물고물 잘 놀아야 나도 편하고 주위 사람들도 편하다 그 말이야. 내가 영암에서 3년 살 때 처음에는 서울에 자주 갔어.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잘 안 갔어. 안 가면 시골에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논두렁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는 거야. 밭두렁도 좀 밟아보고 못도 밟고 하도 안 올라가니까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는 선생님 안 올라오고 뭐 하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논두렁에서 혼자 잘 놀고 있다 고물고물. 그런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특히 나이 먹어서 잘 견디려면 혼자서도 잘 놀아야 해.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테레비 애들 프로 중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거 있잖아. 애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혼자서도 잘 놀아요가 돼야 한다니까. 노인이 만날 자식들이나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갖고 너희들은 왜 나를 안 챙기냐? 외롭다, 아파 죽겠다. 이러면 자꾸 골치가 아파지잖아. 불려가는 마음도 괴롭지만 같이 놀아달라고 불렀는데 불퉁거리면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참 못할 노릇이지.
이거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요새 신문이니 방송에서 온통 고령사회가 온다고 걱정들을 하잖아. 고령사회가 뭐야? 노년기가 아주 길어진다는 이야기거든. 모르긴 해도 그렇게 되면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거야.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벌써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돌고 그러잖아.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외로워서 그런 거야. 통계 같은 걸 봐도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고독이라는 거야. 그 다음이 질병, 돈이고. 왜 고독하냐 하면 혼자 고물고물 노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이 노후 대비라고 하대. 40대 중반만 돼도 돈 때문에 불안하다잖아. 사정이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것도 다 미래가 불안해서, 노후가 불안해서 지갑을 안 열기 때문이라잖아. 물론 노후에 먹고 살 것 장만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돈만 있다고 노후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고물고물 혼자 잘 노는 연습도 중요한 노후 대비라니까. 언젠가 내가 사위한테도 이 말을 했어. 전화를 해서 장모님 좀 자주 오세요 그러는데 그때 이 고물고물 이야기를 해줬어. 사위가 이 말이 재미있다고 자기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대. 사위는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 그래서 내가 요렇게 말을 해줬어. 자네도 지금부터 고물고물 잘 놀아라. 주말에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볼 일 있다고 나가도 자네 혼자 집에서 고물고물 잘 놀고 또 자네가 없는 사이에 마누라도 고물고물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 고물고물 잘 살아주는 집이 평화로운 집이다. 자꾸 전화해서 어디 갔었냐, 이랬냐 저랬냐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또 나는 지금은 같이 놀고 나중에 나이 들면 혼자서 놀 거예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인생구단 명패 걸고 왜 이 말을 하겠어. 혼자 노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지. 연습이 필요한 거라. 젊어서부터 자꾸 누구하고 같이 가야 어디를 가고 누구하고 있어야지 행복하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줘야 사는 맛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안 된다 해서 언짢을 수 있겠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참고 들어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시청 앞 전광판에다가 나 너 사랑해 하니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애인을 쪼는 거야. 너도 저런 것 좀 해봐라.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한 번 해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 결국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그러면 상대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거라고. 전광판에 한 번 실었으면 그 다음에는 텔레비에 광고라도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나는 혼자 잘 놀려고 너무너무 연구를 하니까 놀거리가 많은데 당신한테는 뭘 하고 놀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냥 내가 뭐 하고 노는지만 이야기를 해볼게. 나는 가끔 보고 싶은 비디오를 사다 놔. 당장 보는 게 아니야.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지. 어느 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 못할 때 저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음악 같은 것도 있고 또 내가 호수공원에 자주 가는데 혼자 가서 놀면 너무너무 좋아. 장미꽃밭에 앉아 있는 것도 좋고 그런 데는 친구들하고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더 좋아. 같이 가면 장미꽃을 못 봐. 옆에서 자꾸 딴소리들을 해대니까. 가만히 장미꽃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꽃이 피는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들도 정리가 되고 말이야. 전광판에 사랑한다는 말이 안 떠도 정말로 사랑을 느끼고 고물고물 딱히 누구랑 가지 않아도 혼자서 고물고물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따로 놀아주고 챙겨주지 않아도 고물고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말은 쉬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야. 미리 연구를 해놔서 나중에 낭패당하는 일이 없는 거야. 노인이 됐을 때 아침마다 오늘은 또 뭐 하나 사는 게 고역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 삶에 애착이 가는 게 노년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사람 사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물고물 혼자서 잘 놀 준비를 해야 돼. 고물고물 혼자서도 행복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늙어도 고령 사회가 돼도 외롭지가 않아. 알았지? 사랑에다 소금을 뿌려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럼 이놈아, 변하지 안 변하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유지태가 그랬잖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내가 이영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이야기야. 말해놓고 보니까 꽤 재미있는 그림이네. 이 할머니가 유지태랑 마주보고 앉아서 그럼 이놈아, 변하지 안 변하냐? 라고 말하는 거. 상상만 해도 웃기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주책이라고 하지 마. 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냐. 어쨌거나 이 대사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됐지.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는 쪽과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쪽. 두 파로 나눠서 입씨름 꽤나 했다고 하더라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는 파의 핵심은 변하면 원래 사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거 읽은 사람 중에 이 영화 때문에 애인이랑 싸운 사람도 있을걸. 이 주제가 연인끼리는 딱 싸우기 좋잖아. 한참 지난 영화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그때 입씨름이 결론이 안 났잖아. 서로 속물이니 철이 없느니 하고 말았거든. 그래서 내가 좀 늦었지만 심판을 한번 보려고 그래. 주제 넘게 웬 심판이냐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융통성 없기는. 그냥 심판 한번 본다는 거지. 내가 판정에 불복한다고 벌금을 때리겠어. 아니면 퇴장을 시키겠어. 그냥 잘 들어뒀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과연 그 할머니가 인생 구단이었구나 하면 될 일이고, 아니면 역시 내가 옳았나 봐 하고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야. 손해볼 거 없는 장사니까 그냥 읽어봐. 내 판결은 벌써 나왔어. 당연히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야.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사랑이라고 별 수 있나? 세월이 가면 변하는 거지. 문제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썩어버리느냐, 아니면 잘 숙성이 돼서 더 먹음직스럽게 변하느냐 하는 거지. 콩이 된장, 간장, 청국장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야. 사랑이라는 게 얼핏 처음 가슴 콩닥콩닥 뛸 때 그 느낌대로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야. 생각해봐. 둘이 콩닥콩닥해서 결혼을 했어. 알콩달콩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 거라. 멀리도 말고 50살만 돼봐. 그때도 똑같이 콩닥콩닥거리고 멀리서 보고 뛰어가면 그게 사랑이야, 주책이지. 사랑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은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는 거야.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변할 테고, 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천천히 변하겠지. 촌스럽게 그걸 가지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핏대로 올려봐야 목만 아픈 거야.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우리가 뭘 먹어도 그래. 똑같은 것만 자꾸 먹으면 질리게 돼 있잖아. 만날 첫날 생콩만 먹으라고 하면 어디 설사나서 살겠어? 볶아 먹고 콩고물 만들어서 떡에 뿌려 먹고 된장 만들어서 풋고추에 발라 먹고 국 끓여 먹고 이래저래 양념을 해서 먹어야 질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잖아. 사람이 입맛만 간사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간사하거든.
나는 내가 간사한 것이 싫은데 이러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간사함을 잘 대처할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마음만 사랑이라고 붙들지 말고 어떻게 해서 양념을 해 먹을까 요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지. 영광에서는 굴비가 잡히지도 않는데 왜 영광굴비가 맛이 좋으냐? 소금 간을 잘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 첫사랑의 목숨 거는 동화나라 백설공주님하고 백마 왕자님들 말이야. 자기는 첫사랑인데 상대는 연애 경험이 있어. 그러면 지난 일을 갖고 타박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설공주, 백마 왕자들이야. 어떻게 된 게 동화 속 사랑은 죄다 첫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런 환상은 탈탈 털어내야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 사랑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단맛만 보고 이것만 사랑이다 해서야 되겠냐고. 오히려 쓴맛도 본 사랑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거거든. 혹시 상대한테 내가 첫사랑이 아닌 게 마음에 걸린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을 사귀고 있구나 하고 말이야. 당신 애인같이, 당신 남편, 아내같이 멋진 사람을 누가 가만히 놔뒀겠어. 진짜 사랑이니 가짜 사랑이니 첫사랑이니 두 번째, 세 번째니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런 시간에 차라리 오늘 저녁에 둘이서 뭐 먹고 뭐 하고 놀까 그 생각을 해. 그게 훨씬 기분도 좋고 사랑이 오래가는 비결이니까. 버릴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해. 내 집이자 상담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입을 쩍쩍 벌리는 거야. 너무 깨끗하거든. 가끔 장난 끼는 사람은 심술궂게 탁자 아래 같은 데를 손바닥으로 쓱 밀어봐. 설마 여기는 먼지가 있겠지. 요런 심보야. 백날 쓸어봐라. 먼지 한 톨 나오나. 그러면 할머니 청소만 하고 살아요? 혹시 결벽증이 있어요? 하고 묻고 싶어지지. 청소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인생 9단쯤 되면 뭐를 해도 다 의미를 새기면서 하는 거야. 그냥 허투루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내 심정이 꼭 보름마다 머리 깎는 스님들 같아. 스님들이 번뇌 망상을 잘라내는 것처럼 매일 한 번씩 나를 닦는다는 뜻이야. 또 내가 언제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집이 막 어지러우면 보기 흉하잖아. 고작 청소 하나 하면서 번뇌가 어쩌고 죽는 게 어쩌고 하니까 영 듣기가 껄쩍지근하지. 요새 말로 오바하는 것 같냐고. 내가 오바를 하는 건지 잘 한번 읽어봐. 이거 다 읽고 나서도 오바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고. 청소라는 게 먼지 쓸고 닦는 것만 청소가 아니잖아. 청소는 깨끗하게 하려는 거고 깨끗이 하려면 버려야 하거든.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있으면 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야. 집안 구석구석에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걸 쌓아두고 있다 보면 진정한 청소라고 할 수가 없어. 청소가 정리를 한다는 뜻도 있는데 정리가 뭐야? 어느 물건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이 집에 있으면 그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지. 왜? 노래도 있잖아.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부터 당신 집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그 말이야. 내가 어떠한 물건을 버렸는지 잘 살펴봤다가 한 번만 따라해봐. 어떤 느낌이 가슴을 팍 치고 들어올 테니까. 제일 먼저 상패 버린 이야기부터 할게. 내가 상패가 좀 많았어.
재소자들 상담하고 사형수들 상담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상을 좀 주더라고. 다른 상들은 모르겠고 국무총리가 준 상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라 일부러 잊었지. 그 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난지도에 있어. 왜 버렸냐 하면 내가 그 상패들을 늘 보고 있으면 은근히 우쭐대지겠더라고. 그래서 다들 챙겨서 서랍에 넣어두긴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더라고. 상이라는 게 주는 자리에서 박수 한번 치고 칭찬해주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이래 봬도 내가 이런 상을 탔는데 요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올 때마다 그 무거운 것들을 꺼내서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라. 이야, 이것이 나를 번뇌케 하는구나, 이놈의 상패가. 그래서 몽땅 싸가지고 난지도에 갖다 버렸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버린 거야. 한 10몇 년 되지 싶은데 그때는 난지도에 한창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였어. 굳이 난지도까지 가서 버린 건 다른 쓰레기 더미 속에 확 묻혀버리라고 그랬어. 동네에다가 버리면 혹시 사람들이 상패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번뇌거리 하나를 갖다 버린 거야. 이번에는 옷 버리는 기술을 전수해 줄 거야. 집에 안 입는 옷들 있잖아. 옷이란 게 그래. 아무리 비싸도 안 입게 되는 옷이 있단 말이지. 살 때는 마음에 꼭 들어서 샀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꺼려지는 옷이 있단 말이야. 좋은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 취향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입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옷장에 모셔두고 있는 거야. 말이 옷이지 안 입는 옷을 옷이라고 할 수 있겠어? 쓰레기지. 그런데 옷 같은 쓰레기는 상패하고는 달라서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얼른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옷장에서 쫓아내버려. 옷 사이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옷을 버릴 때 이렇게 버려. 먼저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 옷은 드라이가 돼 있으며 이것은 깨끗한 옷입니다. 산지 몇 년 됐으며 내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내놓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고 투명한 비닐 같은데 옷하고 쪽지를 가지런히 놓고 경비실 옆에 있는 옷함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조금 있다 가보면 없어. 대부분 1시간 안에 다 해결이 돼.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 기쁨만 떠오르는 거야.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고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옷장은 또 옷장대로 넓어지고 옷 버릴 때에는 둘둘 말아서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나처럼 한번 해봐. 조금 귀찮다 싶어도 한 번만 해보면 기쁨이 둥실둥실 떠올라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게 될 테니까. 그럼 선물 받은 건 어떡하냐고? 선물 준 사람이 당신한테 마음이 짐되라고 선물 줬겠어? 준 사람들한테 굳이 밝힐 것 없이 구국의 열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곶감 한 상자를 받았어. 영암군청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이 보내준 거야. 그 사람이 직접 따고 껍질 깎고 말려서 만든 거니까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안 먹어지는 거라. 요걸 버리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으로 있는데 버뜩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당장 그 곶감을 싸들고 호수공원에 갔어. 거기 가면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사람도 간혹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줬지.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나는 나대로 짐 덜어서 좋고. 딸한테 갖다 주면 손자, 손녀들하고 잘 먹을 건데 왜 그랬소? 이렇게 따지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나누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게 좋아. 만날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아는 사람들만 챙기면 세상이 얼마나 쓸쓸해.
거기다가 그 곶감을 먹을 때 내 딸이 느끼는 기쁨이 크겠어? 그 호수공원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크겠어? 똑같은 물건인데 그걸 받아서 기쁨이 큰 쪽으로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잖아. 쓰레기라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리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 쓰레기라고 마음대로 버리지 말고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한단 말이지. 어때?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 나는 매일 나한테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해. 이건 버릴 거, 이건 나눠줄 거, 이건 보관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집에 쓰레기가 쌓일 틈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 구단이지. 인생 단수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도록 해. 그러면 최소한 지금에서 2굽수는 올라간다고 내가 보장하지. 거기다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집에서 내보내면 거기에 묻어서 근심도 버려질 텐데 이게 얼마나 좋아. 에필로그. 인생 살만한 겁니까? 내가 상담실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 성만이가 축하도 할 겸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다며 자기 부인하고 찾아온다는 거야. 성만이 알지?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친구. 사형수였다가 13년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오기로 한 날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났는데에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라. 매사 정확하고 반듯해서 여관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 슬슬 걱정이 되던 참에 전화가 왔어. 퇴근하자마자 출발했는데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대. 생각보다 자기가 길눈이 어둡다면서 사람 좋게 웃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래, 내가 다시 자세하게 길을 알려준 다음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 걱정 말고 천천히 와라. 설사 이곳을 못 찾고 밤새 헤맨들 어떠냐. 사고만 없이 일산거리를 마음껏 헤매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맞장구를 쳐주더라고. 맞습니다. 이 넓은 길 한가운데서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을 헤맨들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친구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형장으로 끌려가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 그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나 이제 사형수 아니지? 하고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묻고 또 물었다는 거야. 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을 다그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세상에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 많으니까 불평 같은 건 아예 하지 말고 입 딱 닫고 살아. 그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나한테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할머니, 인생 살만한 겁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젊은 사람이 맥 빠진 목소리로 그렇게 묻겠어. 혹시라도 누가 자신있게 살만하다라고 말하면 그놈이 누구든 간에 혼쭐을 내주고 싶어. 누가 감히 세상을 살만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나는 그저 그 사람의 등을 토닥토닥 쳐주면서 그래. 그래,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사는 거 만만치 않지. 한숨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하고 싶지. 누가 뭐래도 세상 살기 힘들고 만만치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고 인생이 살만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어보자는 말이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인생살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석 달 열흘이라도 하겠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잖아. 내가 인생의 공식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힘들고 만만치 않은 당신의 인생살이를
조금이나마 살만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만만하고 싶다면 뭐하러 공식 따위를 만들어서 들고 나왔겠어. 그러니까 불평이니 뭐니 그런 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살만해질까를 생각하고 노력해보자는 말이야. 내가 한 이야기 한 번 듣고 던져버리지 말고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봐. 내 65년 인생을 녹여내서 만든 공식들이니까.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당신 나름대로의 인생 공식을 만들어봐. 그렇게 우리가 만든 인생의 공식이 쌓이면 사람 사는 세상 갈수록 산만해지지 않겠어. 2005년 봄날 양순자 할머니.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인생에서의 고비다 싶을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비가 기회였던 겁니다. 현실에서의 고통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책을 접하게 된 것이니까. 나는 책으로 도망친다는 심정이었는데 책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보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런 말을 건네주면서 저와 같은 마음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이 하도 험해서 말입니다. 어느 하루 한 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버거움을 느끼는 분들께 저의 목소리를 빌어서 책이 해줬던 말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우리 도망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만 해결해 가요. 옆에 있어 줄게요. 넘어질 것 같으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아셨죠? Ay, amor, te quiero dar mis días, también darte mis noches llenas de amor. Corazón, hablarle en poesía, cantarle a tu alma y llenarla de ilusión. Amor, te quiero dar amor cuando sientas dolor. Quiero acompañarte hasta que te salga el sol. Besar todas tus lágrimas y darte todo mi amor. Ay, amor, jamás seré tu dueña. Yo quiero que me elijas cada día por amor. Corazón, todo lo que he vivido fue para prepararme y reconocer tu amor. Amor, te quiero dar amor cuando sientas dolor. Quiero acompañarte hasta que te salga el sol. Besar
todas tus lágrimas y darte todo mi amor. Amor, te quiero dar amor cuando sientas dolor. Quiero acompañarte hasta que te salga el sol. Besar todas tus lágrimas y darte todo mi amor.